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에 참으로 기쁘고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강 작가는 폭력과 그 앞의 인간을 줄기차게 다루어왔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 5.18과 제주 4.3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채식주의자도 기성질서의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섬뜩한 주제를 놀랍도록 시적이고 몽환적인 문체로 표현해 마법처럼 독자를 꼼짝 못하게 포획하고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강 작가의 힘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슬프도록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과 인간에 대한 작가의 탐구가 세계 보편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이기도 하다는 작가의 고백이 작품의 진정성을 높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 최초, 한국 작가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노벨상이 됩니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2016년 한강 작가의 부친 한송원 작가께서 장흥에서 베푸셨던 축하잔치에 제가 전남지사로서 초청받아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4.3 피해 가족들께 보상하도록 길을 열었던 오영훈 의원의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제가 당대표로서 도왔던 일도 떠오릅니다. 한강 작가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노력과 빛나는 성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지금 녹음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저는 라이브TV 호구맨입니다. 자, 이제 인트로부터 또 왜 또 이 인간이 갑자기 또 인트로를 읽냐, 또 혼자 방송하냐고 이제 우려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뭐 저 혼자 방송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BC님 그 업무 일정 관계로 이제 원래 금요일 날 녹음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금요일에 이제 원래 토요일 날 녹음하던 것을 이제 금요일 저녁으로 좀 시간을 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BC님이 퇴근이 늦으시는 관계, 퇴근길이 좀 밀리고 해서 늦으시는 관계로 방송 앞부분 뭐 좀 저 혼자 녹음하고 있으면 아마 BC님이 오시지 않을까? 거의 다 오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 가지고 일단 먼저 도와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기대를 통해서 엑스체네스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 웰컴퓨터, 골뱅이 웰_컴퓨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웰컴퓨터, 여기는 이제 골뱅이 AILSE 숫자 12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로도 웰컴퓨터 계정을 통해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사무용은 물론이고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도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화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AS가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주세요. 포장이 필요한 박스를 보내드리니 반품으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꼭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거미 이벤트는 10월 15일 다음 주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이제 업로드되는 월요일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추첨할 예정이고 10월 15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기존과 같습니다. 웰컴부터 그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 하시고 이벤트 게시물을 리트윗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당첨자는 이제 한 분 예정돼 있고 이제 수령하시면 수령 후에 후기를 남겨주실 거를 부탁드린다. 그거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달품은 농장 _ 농사 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소래태동,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만까까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을 판매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신제품
오징어 목물 소금빵이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BC님이 고생하면서 오셨습니다. 늘 똑같이 오는 대로 왔는데 늦게 출발해서 늦게 왔죠. 그래도 뭐 업무 마치고 바로 와서 녹음하려면 그것도 고생이지. 우리 그동안에 주말에 토요일을 녹음하면 그래도 좀 집에서 한점 자고 나오니까 좀 나은데. 그렇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반에는 우리 항상 금요일에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래. 그때는 또 이제 근데 또 세 명이서 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그게 또 달랐지. 지금 그때에 비하면 다들 50%씩 더 방송에 대한 부담을 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좀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분의 10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해외 순방 취소하면서 노쇼로 이제 문 위약금이 이제 500억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막상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된 예산 들어간 게 작년에 500억이고 500억대 예산이 들어갔고 그중에 지금 이제 올해 2월달에 취소해가지고 문 위약금이 5억 8천 정도로 갑니다. 네, 그래서 500억에 약 1.2% 정도. 네. 이거 이제 지난주 이제 국감 전에 프리 국감 시즌에 이제 이것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먼저 공개한 자료였고 이번 주에 이제 국감하면서 다시 또 이제 확인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좀 크게 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못된 사실관계를 이렇게 던진 거는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네, 뭐 듣진 않겠지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네네.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행히 그거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세게 뭐 글을 쓰신다거나 그런 게 제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었다. 네네네. 자 이제 원래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좀 국감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국감 들어오면서 보면은 좀 다를 만한 게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이 뭐 굉장히 국지적인 짜잘한 이제 대립 구도 같은 그런 것들만 좀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초딩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네. 예. 아니면 좀 이제 선정성에 좀 치우쳐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국감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개개인한테도 자기들 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의 장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슈 하나 제대로 터뜨리면 그동안에 이제 좀 묻혀있던 의원들도 확 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론 국감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뭐 창구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뭐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은 김호준 방송에 나오는 의원들 뻔하고 뭐 이동영 방송에 나오는 의원들 뻔하고 그러니까 얼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국감을 통해서 이제 좀 화제성이 있는 좋게 말하면 화제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선정성이 있는 혹은 이제 저쪽 용어들하면 뭐 섹시한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터뜨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은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다룰 만한 가치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국감이라는 게. 그래서 다음 주나 돼야 뭐가 나올런지. 네. 심지어 지난주 이제 국감 뉴시스발 기사를 인용을 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현재 정부의 세입 부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인용해 드리면서 기재부 소식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재부에 기자도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없어. 네. 이게 왜 묻혔느냐. 그런데 이제 뭐 뻔하죠. 결국은 이것도 지금 국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국감에 그냥 키워드 꼽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김건희 대 이재명이에요. 국감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가 이제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월 8일날 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총국인데 박지원이 이제 딱 치고 나옵니다. 내가 챗 GPT에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같은 의혹들을 집어넣고 이제 이거 어떻게 챗 GPT한테 네가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챗 GPT가 구속 기소 요청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도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국감에서 그걸 듣고 있던 국힘의 곽기태 의원 이 양반도 법사인가 봐요. 딱 듣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한 얘기가 이재명 지금 이제 재판이 4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아마도 이제 하나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걸려 있는 재판이 4개고 그 4개 재판이 지금 병합된 게 있어가지고 총 재판에 걸려 있는 혐의는 7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7개 혐의들을 쭉 적어가지고 챗 GPT에 입력을 하고 이것 가지고 대체 한 몇 년형 정도 나오겠냐라고 챗 GPT에 물어봤더니만은 챗 GPT는 뭐 최종 선고한 15에서 20년형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라고 받아친 거예요. 국감 현장에서. 네네. 이게 지금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챗 GPT에 예. AI에 AI로, 물어봤다고. 예. 참. 물론 뭐 지금 이제 챗 GPT 수준이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그 노벨상 이따가도 노벨상 이야기 하겠지만은 노벨 노벨 물리학상이었나? 아 물리학상. 예. 그 이제 공동 수상자들이 그거잖아요. AI 기술의 시초를 놓은 두 사람. 그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AI의 어떤 그 아버지격 AI 현재 지금 AI 기술의 아버지격 되는 두 사람이 받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양반은 지금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 냅두면 진짜로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사람들이 다 먹혀버린데 AI가 지금 이제 전망하는 것만큼 과연 그렇게 정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이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제 그분 AI 기술의 시초를 닦은 분이니까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뭐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추세인데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AI가 결국 내놓는 답안이라는 게 보편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가 흐린 그런 답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재미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 만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참 이걸 가지고 무슨 자기들끼리 쟁점이랍시고 논쟁이랍시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이야기,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 하니까 재미는 있거든.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러니 국감이 이런 식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얼마나 많은 뭐 안팎으로 국가 바깥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전쟁 나는 데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깽판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지금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러고 있다. 이러니 우리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번 주에 국감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잠깐 좀 봅시다. 지금 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사들 아무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불구속 기소된 의원이 총 12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지금 국힘이 2명이고 민주당이 10명입니다. 네. 이거를 과연 이것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틀림없이 가져갈 거예요, 쟤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민주당에 쏠려 있다고. 근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 국감 때 그때 좀 이걸 짚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짚어질 리도 없는 문제고 사실상 얘네들 위법사항 있어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건데 뭐라 그럴 거야. 중앙선관위 얘기하니까 네. 저 그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국민의힘 쪽 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한테 그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맞다. 그 얘기도 그것 좀 문제 나왔었지 한번.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 때 뭐 대표적인 지역구로 이제 그 나경원의 동작을이던가 네 거기랑 뭐 이제 부산 쪽에 해운대였던가 그 지역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결과가 뒤바뀐 곳이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이제 차이가 있었다. 뭐 그런 건데 총선 때 일단 김어준이 엄청 그 세부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엄청 많이 내놨었거든요.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돈이 들어오고 또
뭐 그런 이제 표본들이 많이 쌓일수록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조사를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를 걸었건 간에 그런 표본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신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약간은 좀 오해를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김어준이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틀린 결과가 나온 조사들 있었고 김어준이 조작하다가 뽀록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거 아니냐 네.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뭐 조작 여부는 뭐 여론조사 꽃이 벌써 최소 뭐 한 3년 가깝게 이제 그 언제 시작했지 거기가? 거의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니까요. 길면은 이제 3년이죠. 2022년부터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매주 하거든요. 얘네는. 네네. 네, 매주 그것도 이제 특정 시점부터는 그 ARS와 그다음에 무선 전화 면접 두 가지를 매주 하니까 꽤 상당히 많은 조사를 공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뭐 아직까지 그 얘네들 뭐 조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조작은 하지 않고 있다. 네. 뭐 굉장히 복잡한 잘 안 걸리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뭐야 표본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조를 한다면은 사실 조작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문항에서 바이어스를 걸어버리면은 바이어스를 건 문항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바이어스 건 게 들키기가 쉽잖아. 누구한테 거는지 모르니까 그 전화 받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거 뭐야 그러고 제보해버리면 끝나는 얘기니까. 근데 여론조사 꽃이 기존에는 뭐 유료 회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방식들을 표방을 초창기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조사가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일부 이제 그거 테스트용으로 그렇게 했던 조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아니죠. 예. 제가 예전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동안 네. 올해 그 트레이싱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도 하고 뭐 뉴스토마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갤럽, 그다음 이제 MBS 이런 거 할 때 그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결국은 좀 길게 놓고 봐가지고 어차피 표본조사라는 게 그 굉장히 적은 수만의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1년, 1, 2년 정도의 동향을 살핀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유효할 수 있지. 사실 선거 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딱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틀어 맞추는 거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정확한 건 출구조사지. 그 외의 조사들은 그냥 어떤 지지율의 지지율의 뭐 추세, 그러니까 오름세, 내림세 같은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락을 짚어내기는 어렵다. 뭐 그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뭐 김어준 조사가 그렇게 뭐 이상하게 많이 주작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이제 한창 저희가 여론조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김어준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바이오스다. 네. 왜냐면 응답하는 사람들이 뭐 저 같아도 씨발 그럼 끊어버리지 귀찮아 죽겠네 그러고 끊지 성실하게 답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네. 김어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여론조사 꽃이 그렇죠. 반갑지. 열성적으로 네. 응답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죠. 적절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유튜브 채널을 끼고 있는 편향성 유튜브를 채널을 끼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허가를 못 내준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행 법상에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이번 국정감사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도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방송 진행자가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뭐 예. 김용민도 했었고 예. 많이 맨날 트위터에다가 뭐 올리고 투표. 네, 투표 올리고 막 우리, 더탐사 우리도 뭐, 어제나 정치 신세계에서 하고 막. 네, 정치세계 뭐 결과는 항상 뻔하죠. 그러니까 정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2만 명, 3만 네. 명 막 몇만 단위 네. 뭐 저쪽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네. 저쪽 지지자들은. 예. 근데 결과는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보나 마나지. 예. 예. 보나 마나 너무 뻔해. 그 결과를 막 자기네들은 뭐 야 전에 뭐 1,000명 조사하는데 우리 몇만 명 조사했다. 막, 의미 없지, 야, 우리 그래도. 조사가 뭐 더 대단한 조사다 막 하는데 그 엄청 무식한 소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물론 당연히 정치 신세계나 이런 채널에서는 정말 재미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패러디하는 거라고. 네, 볼수 그렇죠, 있죠. 맞아요. 네, 재미로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과 이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나 이런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의뢰를 네. 하고 이런 구조로 네. 진행을 해온다는 게 예. 바이어스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사는 어쨌든 언론사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그 스탠스에 따라서 뭐 그게 꼭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스탠스를 그렇게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스탠스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그거 자체로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조기관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이 타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선관위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했네 하기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의회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네.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그 기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네. 특별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뭐 게시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좀 괜히 느낌이 김어준이니까 뭐 김어준이니까 뭐 당연하고 김어준의 여론조사는 뭔가 조작성 게다가 이제 어떤 결과가 틀렸다 이런 것들과 같이 나오니까 근데 그 틀렸다는 결과가 뭐 아주 대대적으로 막 틀렸다 네. 이렇게까지는 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2개 나왔어요, 2개. 근데 네. 김어준이 그 총선 기간 때 무지막지하게 많이 조사를 했어요, 진짜. 거기서 뭐 2개 틀렸으면은 뭐 사실 그 숫자 자체로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장과 똑같이 음. 김어준이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10명 기소돼 있고 네. 2명 기소돼 있는데 이 사람들 선거법 재판이 과연 몇 년이나 끌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요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22년 지방선거 때 네. 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아산시장이 그렇거든요. 네네. 아산시장 즉 날아갔어.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상반기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아산에서는 아산시장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국힘당 출신인데. 네네. 근데 이 양반 그 재판이 순조로웠냐면 일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번 대법까지 한번 갔다가 대법에서 다시 그 회부 환송했거든요. 네네. 한번 되돌려 가지고 다시 고법에서 다시 재심해 가지고 대법으로 최종심이 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대법에서 한번 고법 그 소송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법 판결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을 2번 간 재판인 거야. 네. 그런데도 지금 대략 보면은 이게 한 2년, 22년 이게 7월 달인가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대략 한 2년 정도 만에 다 끝난 거예요, 재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이라고 본다면은 이재명 재판은 대체 뭐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재명의 꼼수가 대단한 거죠. 예. 계속 재판 지연수를 쓰고 있으니까. 예. 무지막지하게 뭐 증인 참고인들을 소환한다던가 네. 또는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거부함으로써 검찰 측 증인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거법 1심이 이제 15일 날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저쪽 지지자들은 또 뭐 이제 2가지 입장이 크게 이제 보였는데 뭐 이동영이 방송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거 3심까지 3심 판결 전에 다음 대선 온다.
걱정 없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예, 그랬다죠.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이 지금 바짝 벼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장 의지가 안 그렇잖아. 그렇기도 하고 2심부터는 그렇게 지연을 못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불을 네. 그러니까 1심에 다뤄졌던 심리 공판 있었던 거를 뭔가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의 저희망식으로 다 긁어다가 썼기 때문에 물론 뭐 열심히 찾겠죠. 열심히 찾을 텐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 법원에서 얼마나 그걸 인정을 해줄지. 그렇죠. 2심에서. 네. 1심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는 2심 재판부에서는 야 1심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그렇죠.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법원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동용의 전망도 그냥 그 자기 그 유튜버 구독자들 달래기용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빨간아진가 뭐 했던 그 사람도 그 검찰 구형 뭐 받고서 네. 받았을 때 뭐 비슷한 이동영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렁 3심까지 못 가더라도 2심에서 뭐 저기 뭐야 2심에서 실형까지 나와버리면은 법정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빡치면. 그렇죠. 정말로 재판부가. 파렴치하게 굴면은 예. 한계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네네. 구속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그 상태로는 과연 대선 나와가지고 계속 그 지점을 공격을 할 텐데 저 새끼 감옥 가야 될 새끼인데 지금 재판 걸려 있는 상태로 지금 또 대선 나왔다 이렇게 계속 공격했을 때 그게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보다 그게 그 공격 포인트가 덜 먹힐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거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국힘에서 후보가 누가 나오냐 네, 달린 맞습니다. 문제긴 한데 예. 그래서 뭐 참으로 이것도 뭐 깝깝하다 이야기해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지만은 결국은 뭐 그렇게 또 결론이 나네 결국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요 그 재판 걸려 있는 선거법 재판 걸려 있는 12명의 의원들 재판 일정을 한번 좀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상당수의 이 피고들은 네. 이재명이 매우 부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법을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형량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걸리는 건수들이 대부분은 뭐 직 날아갈 수준은 아닐 거예요. 선거법이라는 게 벌금형 그렇죠. 예. 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네. 끝날 가능성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예. 양문석은 좀 위태해 보이기도 해요. 양문석은 그 부인이 네. 뭐 이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그 대출 서류 맞춰오라 그랬다고. 20만 원 줬다고 그러고. 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뭐 아무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한 달 남았네요. 1심 선고. 한 달도 안 남았지. 한 달 남았구나. 네. 10일 그다음에 25일인가 그러니까. 15일, 25일. 15일, 25일. 네, 열흘 텀입니다. 1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15일 날 뭐 저기서 판결 잘 나오면은 이제 뭐 주말에 좀 즐겁게 술을 드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인트로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 그 뭐야 한강 작가에 대한 그 한강 작가 노벨상 그 수상에 대한 이제 그 축하 글을 이제 인트로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인트로를 다른 걸 쓰려고 그랬지 당연히 쓰고 있었지. 쓰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이웃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정말로 큰 경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다룰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과연 이낙연 대표님보다 글을 더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네네.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제 또 글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트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님처럼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하나라도 좀 읽어봐야. 그렇죠. 읽어봐야 제대로 읽어봐야. 저는 예. 이제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긴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뭐 저기 동네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봤었거든. 음. 그러긴 했는데 뭐 제가 써봤자 이낙연 대표님 발끝 하나 미치겠습니까?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어제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역시 내가 지지할 만한 양반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을 가져왔는데 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날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 저만 무식해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할리먼 그러는데 할리먼은 한자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스웨덴 국가기관 이름이 무슨 할리먼이야. 그래가지고 좀 그동안에 계속 의문을 가졌는데 귀찮아가지고 맨날 까먹고 있다가 어제 뉴스를 접한 김에 대체 할리먼이 뭐냐고 한번 찾아봤어. 할리먼이 이제 뭐냐면은 그냥
한자어 문화권 내에서 쓰는 이제 국가 학술 기관을 할리먼이라고 불러요. 뭐 이게 뭐 중국 무슨 시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냥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예요, 여기가. 아, 네네. 국가 학술 기관이니까 스웨덴 아카데미를 그냥 이제 한자어식으로 푼 게 스웨덴 할리먼이다. 그러니까 할리먼이라는 말은 아카데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웨덴 그 할리먼은 뭐 1786년에 설립이 됐어요. 구스타프 3세라고 합니다. 이 설립한 왕이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한강 작가는 노벨상 발표 1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후 7시 50분쯤 한국 시각으로 이 시간에 이제 그 아들이랑 저녁 식사를 마쳤다고 하셨나? 뭐 이제 집에서 저녁 먹고 이제 그냥 하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국제 전화가 딸랄리 와가지고 받았더니만 당신 노벨상 수상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놀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좀 세속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상금이 대략 한화로 한 1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환율 기준인가 보네요. 네. 스웨덴 뭐 크로나 뭐 만천 뭐 얼마였지? 11,000크로나에 1,100크로나에 아무튼 스웨덴 돈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환율로 환산하면은 13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게 달콤한 거 굉장히 좋은 거는 이게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 노벨상만 예외로 두나 봐.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 아, 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네, 예. 가장 좋은 거지. 비과세로 그래서 13억 4천만 원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할리먼의 이제 스웨덴 할리먼의 시상평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그녀는 신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그 이제 좀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근현대사의 어떤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티브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일종의 고발 소설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풀어내는 방식이 이제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굉장히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저 같은 무신론자가 저 같은 뭐 실존주의자가 읽기에도 굉장히 호소력 있게 글을 정말 잘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필력이 엄청 노벨상 받을 만한 필력이 되는 거죠, 진짜로. 나 같은 이런 딱딱한 인간이 하면서 읽을 정도면 말도 안 그러니까. 나는 웬만한 뭐 이렇게 판타지 무속 같은 거 나오면 책 집어 던지고 욕부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근데 갑작스러웠나? 이게 좀 사실 보통 그동안에 이제 뭐 해외 수상 다른 분야에서 해외 수상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뭐 봉준호 감독 기생충 받았을 때 또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네네. 그래서 봤냐 못 봤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대들이 있었고, 혹은 예전에 BTS 뭐 저기 차트 1위 할 때 그래미 말고 빌보드였지. 빌보드 차트 1위 할 때 그때도 차트 네. 쭉쭉 올라간 게 보이니까. 네. 뭐 저리 있으면 1위 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 본인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아들이랑 밥 먹을 때 전화 받았다 할 정도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실제로 이번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언론이 이 수상 직전까지도 별로 포커스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수상자 나오면은 그냥 뭐 당연히 뭐 외국 사람이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보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작가가 튀어나온 거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좀 보면은 10월 11일자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 봅시다. 저는 이게 이제 좀 그동안에 제가 짜증났던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강 집 앞은 조용, 노벨상 발표, 고운 집 몰려가던 때와 딴판 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들어가지고 노벨 문학상 고은이 받네 못 받네 이 얘기가 한 10년 넘게 계속 나왔어요. 저는 10년이나 된 줄은 몰랐어요.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이전부터 고은을 싫어했거든요. 그냥 뭐 이 양반이 과거에 어땠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양반 시만 봐도 이게 무슨 뭐 이렇게까지 높여 추앙할 만한 그런 시인가? 이 세계가 과연 그렇게까지 모든 걸 뭐 세상을 제대로 다 온전하게 담아내는 그런 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억지로 올려치기
제 정서에서는 억지로 올려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싫어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저 인간 자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더 싫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날 처음으로 취재진이 이제 고은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05년 노벨 문학상 수상 날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이 당시에 영국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고은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쳐가지고 얘네 배팅하지. 네, 배팅하죠. 예. 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왔는데 당연히 실패했죠. 수상 실패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10월 달만 되면은 이제 10월 달 요 노벨 문학상 발표 날만 되면은 집 앞 다 뻗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가가지고 고은이 받네 못 받네 그러고 이번에는 받나? 그리고 이번에는 받나? 시즌이 되면은 이 설레발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매년. 네네네. 매년 그냥 이제 이게 그냥 그 하나의 루틴이 됐어. 그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는데 뭐 당시에 이제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노벨상에 대한 무지도 좀 국내 무지도 이제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혹은 이제 매년마다 기자들이 뻗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 그래서 매년마다 기사 보면 고은이 또 올해 또 노벨상 그 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됐다.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 추천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보시오 하면 이제 그러면 의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고언을 찌른 거예요. 우리나라 문단에서.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노벨상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한 것도 그냥 스웨덴 할리먼이 후보군을 모으기 위해서 정보 수집 차원으로 그냥 이제 굉장히 큰 그 정보 수집권을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행위에 불과한 건데 거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마치 수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수상권에 근접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레발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노벨상 후보군이라는 게 외부에서 철저히 비밀로 굉장히 이제 보안이 잘 된 그런 비밀 보안 엄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매년 후보군을 걸고 실제로 이제 도박을 걸었던 거예요. 결과를 진짜로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도박 사이트에서 이렇게 열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도박 사이트에 매년 올라온다는 건 봐도 사실 후보군 누구다 아니면 누구 될 거라라고 이렇게 설레발 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이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집단 광기에.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나라 문단의 어떤 좀 구태의연함, 그다음에 이제 뭐 그들의 희망회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5년이 보면은 기사에 따르면 2005년 이 10월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에 이제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유럽으로 많이 소개가 됐대요. 그러면서 뭐 고은도 이제 그 막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했나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문학 작품 유럽에 많이 소개가 되니까 올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뜬금없는 희망 효료가 그때 돌아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고은 관련해서 미투가 터졌어요. 아, 이게 그때였군요. 네. 아, 저는 이거보다 최근 읽으라고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양반 그 더러운 이야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그렇죠. 그게 2018년이었으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이 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좀 본격적으로 터졌고 그 전에는 그냥 문단 안에서만 쉬쉬하면서 소문이 도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가끔씩 기동량으로 흘려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근래에 정리된 것들 보면은 뭐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 같은데 혹은 이 게시판에도 좀 관계자들이 올린 글들 보면은 한 70년대부터 좀 골 때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제 뭐 성추문 같은 게 터졌는데 그때마다 고은 측이 해명한 게 저 가짜 고은 자기 이름 사칭한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짜 고은이 사고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공식 석상에서 가짜 고은이 사고를 칠 때마다 진짜 고은은 그 자리에 안 나오는 거야. 항상. 만약에 가짜라고 그러면은 공식 속상에서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가짜랑 진짜가. 네네.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게 가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일단. 그리고 뭐 실제로 사칭범이 잡힌 적도 있다고 해요. 네네. 뭐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칭범이 잡혔는데 뭐 고은이 용서해줬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추문들을 다 그냥 가짜의 행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근거가 부족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제 과거 행적들은 정리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미투가 터진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방송을 얘기하기 힘들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8년에 이런 식으로 미투가 터지고 나가지고는 저 고온 띄우기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그 기사에 나온 출판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은 시인이 실제로 지난 20년간 유력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국내에서 그냥 희망으로 돌린 거라는 거예요. 설레발 친 거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민족 시인이라는 수사가 붙은 그의 시는 국내에서도 한편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서 과대평가됐다는 비판도 있었고 호불호가 갈렸다. 이 불호의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존나 싫어했으니까. 당장 그의 시를 암송하거나 제목이라도 제대로 아는 이도 많지 않다. 민족 시인이면은 일단 뭐 우리 그 교과서에 실리는 시들 네네. 한 편 정도는 암송할 수 있잖아. 뭐 김소월 시 같은 거. 그 레벨이라 한참 못 미치는 거지 고는. 근데 막 민족 시인이라고 떠받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 보면 또 골 때리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렇게 좀 충분히 낮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다면 어느 순간은 70년대 중반부터인가 갑자기 저항신으로 턴일을 합니다. 이게 과거 세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그런 추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짜증 납니다. 저는 이 양반이.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는 뭐 고은의 시는 장르적 한계로 해외에서 읽고 공감하기에 보편성이 부족하던 면도 뭐 꾸준했고, 그래서 5.18을 다루긴 했는데 고은 시 같은 경우는 5.18을 다룬 시라고 해도 해외에서 이렇게 좀 공감받기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한강 작가의 소설은 보편성을 인정받았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어서 한국어의 미묘한 맛을 살리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한국어가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 단순히 과거에는 그만큼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는 서구권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서구 사회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갖는 비중이 커지면서, 무게가 커지면서 점점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한강 작가가 수상할 수 있게 된 그런 밑바탕이 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한강 작가 소설이 이제 뭐 특히 영국에서 많이 이제 영국에서 그 전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한 7년 정도 익혀가지고, 그전에는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깜깜이었는데 독학으로 7년 정도 익혀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번역서가 훌륭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많이 각광받겠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나면은 뭐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 지난한 작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이 관계자는 지금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강 작가도 사실 뭐 국내에서 유명 소설가라고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팔은 소설가는 아니에요. 그나마 대통령님이 이제 그때 대통령 근래 책 한강 작가 책 추천하신 게 언제지? 아무튼 대통령 추천하시면 한번 확 좀 각광받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이제 국내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그 이제 뭐 이거 고은 이야기를 계속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기존 문단이라는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문단이 많이 죽었거든요, 실제로. 네. 특히 한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게 뭐 매체 특성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책을 점점 더 안 읽게 된다. 뭐 그런 세태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문단이 너무 말 그대로 그냥 그 고리타분한 그냥 꼴통 집단이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좀 자라나는 싹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풍토였던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출판 업계 자체가 네. 좀 부진하다, 계속 하향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악순환적인 면이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럼에도 그래도 일정량의 책은 항상 팔리거든요. 팔리는 책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그게 뭐 한때 욕도 많이 먹었던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문단은 아니니까. 지금 문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책이 나오면 문단의 책도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안 팔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신진 작가들이 어떻게 좀 제대로 좀 날개를 펼 만한 그런 그 문단의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이 많이 억눌려 있는 상태로 문단이 그냥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꼰대들이 잘못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대중성과 동떨어져서 뭐 이제 자기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예술을 한 거라면은 그런 스코어가 당연한 거죠. 뭐 근데 순문학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이긴 한데 이 순문학조차도 제대로 좀 순문학을 굉장히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장르여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이제 틀어막은 면이 있는 거죠. 문단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아름아름 이 패거리 문화 정말 심하거든 이쪽도.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야 다. 자기들 누가 자기들 좋으려고 쓴 책을 남이 왜 사겠어 굳이. 근데 이 한강 작가 책은 팔리잖아. 한강 작가 책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득력을 가지는 작품들이 나오려면 이 순문학계도 그냥 막 네 꼴린 대로 쓰라고 이렇게 막 쫙 좀 이렇게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후학들한테 그걸 계속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그 문단 자체가 꼰대들이 그냥 그 패가르기식으로 끼어차고 앉아 있으니까 그 꼰대들이 문화의 가장 정수가 고운 밀어주기였던 거야. 20년 동안.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한계를 한강 작가는 그런 기존 문단의 어떤 꼰대 문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돌파해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가의 인터뷰가 없어요. 인터뷰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의 아버지이신 이제 한승원 작가,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재 바라아재 알지? 알죠. 네. 네. 그 소설 강수연 배우가 네. 열연했었던 네. 그 영화의 원작이죠. 그 소설 쓰신 분이거든. 그래서 음. 이 한승원 작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신 한승원 작가 인터뷰만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가 본인이 이제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국립 출판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하면 10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발표하고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야 내일 기자회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이제 오늘 10월 11일 아침에 이제 이야기가 말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한성원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본인은 그냥 생각이 국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 딸은 어느샌가 국제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자회견 거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작가가 다룬 주제 의식도 그렇고 어떤 그런 폭력의 피해자들을 조명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인간의 삶 같은 걸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온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통인데 내가 여기서 이 상 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뭐 기자회견 시기나 하고 할 계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이 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좀 인터뷰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대개 늙은 작가나 늙은 시인들을 선택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늙은 작가, 늙은 시인을 선택하니까 뭐 한강 작가가 지금 뭐 언제 상 받을지는 자기도 잘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그냥 최근에 발표된 몇 개의 작품들 아니면 뭐 한두 개 작품들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작가의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작품관 전체를 두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나이 든 작가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강 작가 차례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작가의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어로서는 비극이지만 그 비극은 어디에 내놔도 비극은 비극인데 그 비극을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아주 극하고 아름답고 슬프게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폭력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트라우마를 이제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여린 인간들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이 좀 끈끈하게 묻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심사위원들이 포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말씀 그 작가 인생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통속적인 대중 소설을 많이 써서 이제 밥벌이에 이용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애초에 그 펜을 들게 된 게 김동리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수 소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잡아나갔고 그래서 순수 소설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중 소설을 써서 밥벌이를 해왔지만은 순수 소설을 쓰려고 이제 뭐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반면에 한강 작가는 처음부터 안 그랬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아보면 부끄러운 작품들이 많았지만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뭐 이제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 아닐 거다. 나도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뭐 소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 첫 소설집 읽고 나가지고 이미 나를 넘어섰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기분이 좋았을까. 네. 이제 갓 대학 첫 소설 첫 이게 나왔을 때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했나 아무튼 뭐 20대였을 텐데 그때 나온 소설집이 이미 필력 20년 넘는 자기 물론 대중 소설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문학상도 받은 양반인데 이분도 그 자기 잔뼈 굵은 자기보다 한참 더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력을 딸이 내놓았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자, 그래서 뭐 이어서 정치권 반응을 좀 보자면은 우리 당 대표님 입장을 봅시다. 그냥 제목만 봐도 되겠다. 노벨 문학상 뿌듯함 국민들 온전히 즐길 수 있게 여의도 아수라는 순간의 박수가 아니라 주말까지도 잠시 동적 정지 해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이 수상 발표 직후에 문광희도 이제 어제 그 국정감사였거든요. 네. 근데 문광희 중간에 이게 문광위원장이 민주당인데 누구였지? 아무튼 이제 갑자기 중간에 이제 노벨상 수상 발표가 나니까 그 문광희 일정 중간에 갑자기 잠깐 회의를 멈추고 감사 일정을 멈추고 지금 이제 모두 다 같이 좀 박수 한번 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드디어 노벨 문학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광희 위원장에서 잠시 동안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돼서 다 같이 이제 뭐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장면에 빗대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이번 주라도 제발 좀 사람들 피곤하게 더 이상 찌질한 짓 하지 말고 좀 온전히 국민들이 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에 이제 메시지를 남기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주요 정치인들의 나머지 그 SNS 글들은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어제 윤석열은 입장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챗 GPT에 넣어서 돌렸다는 의혹이 있거든. 왜 그러지? 그리고 챗 GPT에 뭘 하면은 똑같은 글이 나오나 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훨씬 함축된 글인데 챗 GPT에 누가 실제로 이제 한강 작가 축하문 써주라고 넣어보니까 이제 쭉 나오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핵심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문장이 너무 전형적이고 영혼이 없는 그런 문장들로 한 세 줄 정도, 네 줄인가 트위터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짧게 축하 글이 올라왔고 한동훈은 무슨 자기는 한강 작가 책을 읽어본 적 없고 예전에 한강 작가가 EBS인가 라디오 진행했는데 그때 그래서 오디오북 해가지고 목소리로 들었었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네 뭐.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그거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소리 나고 있고 이재명도 100% 대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글 지문이 너무 달라. 이재명이 그동안에 썼던 글이랑. 그래서 이재명도 GPT에 돌린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전에 서평이나 책 추천평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 좀 읽어보고 참고로 쓴 거지.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조국이 이제 크게 좀 그 헛발질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잘못된 점을 이제 짚었는데 하나는 이제 댓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이게 한강 작가의 어떤 그 소년이 온다 이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그랬었거든. 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5.18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건데
김대중 대통령님 언급을 하면서 네, 그래서 5.18을 띄우려고 이제 그 선인의 언더로 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썼는데 네, 그랬죠. 앞서 이제 방송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게 아니고 작가한테 주는 거고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조국의 그 글은 굉장히 멍청한 글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소년의 언더를 소년은 없다로 적었어. 이거 한참 냅뒀다가 고쳤더라 고치기는 결국. 그래서 결국 기사로까지 박제가 돼가지고 조국은 괜히 좀 뭐 대도 않는 글 썼다가 지금 망신살이 많이 뻗쳐 있다. 근데 이낙연 대표님 말고는 지금 이 제대로 축하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대통령님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네.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 관련해서 원래 같으면은 굉장히 바로 올랐을 텐데 네, 바로 글을 못 남기시고 그 평산책방 홈페이지에 책방지기 네. 계정으로 짤막하게 그냥 기쁘다 그런 글을만 남기셨더라고. 좀 한편은 아쉬웠다. 뭐 몬타이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네. 이제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 잘못하신 거고. 그렇죠. 네. 뭐 거기에서 뭐 이미 다들 잘못했다고 하는데 굳이 뭐 말 한마디 더 보태기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없고 별로. 예. 사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경기교육청이 좀 병크를 터뜨렸는데 이게 이제 뭐 당초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경기교육청의 해명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이 된 상태이긴 한데 또 다른 병크가 터져가지고 이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강 작가가 어제 이제 수상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이제 그 경기교육청 작년에 경기교육청이 지정한 이 유해도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뭐 그 캡처나 그런 것들이 많이 SNS에 나돌았어요. 그리고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란 명목으로 한강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2,500여 권이 경기도 각급 도서관에서 폐기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야 노벨상 작가 책을 교육청이 폐기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노벨상 수상 소식이 나오고 나니까 그 국민청원으로 한강 작가 책들 다시 그 학교 도서관에 집어넣어라 이런 청원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이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 학교 도서 운영회 협의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책 뭐 유해도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걸러내라 이런 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리스트업은 교육청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논의들을 해봐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선정을 하면은 나중에 리스트업이 아니고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정리를 했다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지. 교육청 아니죠. 그게 아닌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 도서관 각급 학교 도서관 운영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향식이 아니죠. 하향식이라고 봐야 되나? 네. 리스트를 내려주고 그 리스트를 보고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네. 뭐 그 내용이죠. 아무튼 이제 실제로 한강 작가의 이제 책이 폐기된 거는 일기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이제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가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에 들고 나왔다고요.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보면은 눈먼자들의 도시 그리고 뭐 이상 문학상을 받은 최재형 작가의 구애 증명 이 책은 모르겠다. 그리고 독일에서 과학 도서상을 받았던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뭐 올해의 지식상을 받은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폐기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 네. 책이 채식주의자는 근데 좀 빡세긴 해요. 읽어보면 그래요? 만만치 않은 책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채식주의자는 청소년들한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또래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글쎄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는
제 경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걸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채식주의자를 20대 때 읽었어도 제대로 못 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최소 19금이다. 한 30금 때려도 무방하다. 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한강 작가 책들을 권장 도서로 지정하라 이런 식의 이제 민원이 올라오니까 교육청에서는 특정 작품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권장하거나 장려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뭐 유해도서는 내려주면서 그리고 노벨상 정도면 노벨상 수상 우리나라 작가의 노벨상 수상작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 노벨상 수상한 작가의 책인데 이게 뭐 이거를 설령 뭐 추천 도서로 선정하는 게 특혜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가 이제 불을 땡기고 거기에 그냥 동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경기도 되는 거죠. 교육청이. 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와서는 이제 모른 척 하겠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됐던 거죠. 작년만 해도 올해 노벨상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그렇죠. 네. 이게 한강 작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쪼잔했던 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낙연 대표님 그 인트로에 소개해드렸던 이낙연 대표님 2016년에 채식주의자를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영국. 네. 맨부커상 받고 나가지고 이 당시에 문체부가 박근혜 정부 문체부가 축전 한 장을 안 올렸어요. 아, 네네네. 그랬다고 하죠. 아예 완전 쌩 깠어요. 그래서 그냥 지자체가 그러니까 장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축전을 썼다고 하죠. 아니 문체부 축전이 없다니까. 문체부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박근혜가 없었지. 박근혜가 없었나? 문체부는 확실히 있었나? 문체부는 있었어요. 뭐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못 본 척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웃기는 게 지금 문체부 장관 유인촌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문체부에 보면 그때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문체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방송 녹음하기 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문체부에서 입장이 없어 이 관련해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썼잖아. 챗GPT를 가지고. 뭐 유인촌 눈치를 보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이 썼으면 된 거지. 별로 그래도 아니 문체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데는 입장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경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체부인데. 아무튼 좀 웃깁니다 여러모로. 뭐 그래서 뭐 이제 노벨상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질까? 이거는 이제 뭐 각자가 뭐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여성 운동이랑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뭐 충분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문단 자체가 굉장히 남성 위주적으로 돌아갔고 우리나라 문단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비춰보면 그러면서 미투나 터지고 막. 네. 그다음에 뭐 유명하지 않던 뭐 그런 사례들이 막 알게 모르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남자 글쟁이가 싫다니까 나도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주소 예상이 좀 그 글쟁이들이랑 제 인생에서 많이 엮여봐가지고 이래저래 좀 주소 들은 이야기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글 쓴다 특히 뭐 시 쓴다 이러는 남자들 정말 저도 싫어하거든. 일단 경멸의 눈으로 시작하거든. 디폴트가 경멸이야. 옛날에 그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랭보. 그런 놈들이 진짜 많다니까. 한두 놈이 아니야. 뭐 이제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뭐 이제 이 개인의 영광이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뭐 제주 4.3이나 광주 5.18 같은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빼박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이걸로. 그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쓴 책들이.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보면 소년이 온다 주인공 이름이 동호거든. 네. 올해 동호는 저런. 그렇긴 하지만 성이 이가 아니기. 동호인데 동호의 모티브가 된 이제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그때 이제 5.18 때 그 도청에서 죽은 고등학생이 있거든. 아, 네네. 이제 그분의 이제 모친께서 이제 요 기사가 수상 소식이 나가지고 오마이랑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5.18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였다, 가해자는 가해자였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것만 해도 거의 한 90%는 해소가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부정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만 명확 이 사람들이
그 군사정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것만 인정을 해줘도 억울하면 해소가 됩니다. 상당 부분. 뭐 보상 같은 건 그다음 문제고 그거를 못하니까 이런 소설까지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강 작가가 좀 노벨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강 작가 작품들이 뭐 교과서에 안 실린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문학상 받은 사람 누가 있어? 한강밖에 없잖아. 근데 이 사람 글을 학생들한테 안 가르치면 누구 글을 가르칠 건데 대체? 수능이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5.18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막 이 수상을 가지고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역정을 내고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영주의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한강 작가의 책이 역사를 날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 네. 그 뭐 한 작가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이력 보면은 그냥 좀 그래요. 소설가라고 하는데 좀 많이 그래. 책 제목만 봐도 무슨 귀현이 소설 같은 그런 제목 책 내고 그래놓고 무슨 작가라고 그러고 있긴 하던데. 뭐 그런 사람을 인터뷰를 따는지 나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SNS에서 좀 어그로를 많이 끄니까. 그래서 예. 그래도 정 기자가 이렇게 어그로 좀 끈다고 막 인터뷰 갖다 해주고 그러지는 않. 그런 스타일의 인간은 아닌데. 이문열 같은 양반이 여기 대해서 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딸만한 작가가 저쪽 진영 입맛에 맞는 작가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겠지 아마도. 그 작가의 그 인터뷰는 훨씬 전이야. 전 펜앤마이크 인터뷰는 펜앤마이크 창간 기념 인터뷰란 말이야. 아, 그래? 예, 제대로 안 보셨군요. 제대로 안 봤습니다. 그 창간 기념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 수상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아니, 그럼 뭐 셀럽으로 좀 활동했나 보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정규제가 또 그렇게 좀 수준 낮게 노는 양반은 아니거든.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 양반이지. 아니야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막 변희재랑 놀고 그러지는 않잖아. 아유 변희재. 변희재나 뭐 그 누구야 그 강용석이나 이런 애들이랑 놀지는 않잖아. 변희재는 송영길이랑 잘 놀더라. 거기는 뭐 그건 변희재가 참 변희재도 변희재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의 비극들이 뭐 재조명되는 건 재조명되는 거고 이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제대로 된 정권에 들어선다든지 하면 좀 더 정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명확한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걸로 많이 이제 한풀이가 됐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억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다. 굉장히 큰 위안이 될 만한 얘기잖아요,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온 세계가 우리 이야기들을 읽게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는 거죠. 우파들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기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심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우파들이기 때문에 우파들 꼬우면은 제대로 된 글을 쓰라고. 전두환 가져가면 글을 써서 노벨상 받아봐. 그럼 인정해줄게. 그럼 빼박이야. 박정희 가지고 글 써서 노벨상 받고 하면 빼박이야. 맨날 그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네. 어떻게든 한번 부모 시켜보려고.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인정받으면은 우리도 뭐라고 말 못해. 난 예를 들어가지고 이승만 일대기 가지고 노벨상 받았다. 근데 그게 이승만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걸로 노벨상 받았다 그러면 나 이거 인정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 한강작가 얘기 이 정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해봅시다.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오늘입니다. 네, 10월 11일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38개월 만에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0.25% 인하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를 보지는 못했어요. 앞부분만 살짝 모두 발언만 잠깐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기존 이제 3.5%에서 이번에 0.25%에서 0.25% 내려가지고 3.25%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2020년 5월달에 0.25% 한번 인하한 이후에 한 번도 인하를 안 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21년 8월달에 0.25% 인상 이후에 그 긴축 규제가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제 38개월 만에 완화가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 요인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네.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지난번 이제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첫 번째 원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대까지 네. 해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테이블하게 잡혀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2%를 지나서 이제 1%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네. 기준금리를 더 이상 고금리로 유지하고자 하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도 그것 때문에 인하를 한 것이죠. 그래서 9월달 빅컷을 단행한 거죠. 연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먼저 그 기준금리를 0.5% 대폭 인하함으로써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네. 네, 그래서 1,400원대가 다시 1,300원 초중반대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수준에서. 그래서 좀 한숨 놓았죠. 한숨. 약간의 숨구멍이 트였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1,3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랑 굉장히 이제 좀 온도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100원 차이면 크죠. 무시 네. 못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1,100원, 1,200원 뭐 네.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억하면은 1,300원도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높죠. 사실상 높은 건 맞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1,300원이 아마 적정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고 적정이라기보다는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지금 그냥 1,300원 정도가 만든 상황이다. 예, 우리나라 지금 돈 풀린 상황으로 봤을 때, 네네. 예. 그러니까는 옛날 1,100원일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1,300원대 밑으로는 진짜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당분간 이제 한원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갑자기 확 다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뭐 안 내려가는 거지. 뭐 이재명 말대로 하면 오를 일만 남겠지. 네,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 없이 돈을 풀면은 진짜 더 오를 일만 있어서 막 IMF 때까지 1,900원도 가고 그러다가 뭐 공멸하는 거지. 이재명처럼 막 자꾸 상품권 뭐 발행해야 된다고 막 그 난리 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꾸 딴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환율이 또 상대적으로 안정화돼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바라는 뭐 중소기업 아니면은 취약계층 뭐 원하는 계층들은 너무 많았죠.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번 연기란 거죠. 원래는 상황이 맞아 떨어졌으면은 지난번 그 금융통화위원회 때 인하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그때 연준의 판단을 보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준은 그때 이미 아니다. 그때 내리기 전이. 내리기 전이었지. 전에. 예. 연준도 한 번은 숨을 골랐죠. 그래서 예. 그때 연준 보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네.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 부동산은 그때 고점을 좀 찍고 약간 다시 이제 하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9월달
가계대출 증가폭도 많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그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좀 줄어든 추세고 이게 이제 연휴 9월달 연휴 그 추석 연휴 꺼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가계대출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증가폭도 줄어든 상태고 뭐 그다음에 뭐 건설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설기가 올해 들어서 계속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소비 판매도 지금 뭐 9월달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잠깐 반짝 좀 튀는 그러니까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9월달부터 다시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하다 여러모로 볼 때. 그런데 이제 뭐 요 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0.25% 올렸지만 연말까지는 이 추세를 그냥 쥐고 있다가 해 넘어가면 또 다시 이제 뭐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관계자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 때 이제 기자간담회 때 그것을 명확히 했어요. 절대 미국보다 빨리 내리는 일은 없을 거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내려갈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은 네,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금리가 그래도 0.25%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래서 약간의 시중에 이제 돈이 더 돌 것이라는 그런 뭐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개인 자영업자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약간 숨통 트일 것이라는 뭐 그런 희망을 약간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먹사니즘 뭐 어쩌고 뭐 그러던데. 이게 이제 그 10월 7일 날 네네. 그 기사를 보면은 여기 어디 갔어? 일단은 조직 전체 이름은 집권 플랜 본부고 네. 거기에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10월 7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기구를 하나 출범시켰어요. 이게 그 집권 플랜 본부고 이게 최고위 산하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기획상황본부,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제 이 당원주권본부 산하에 그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가 또 이제 있습니다. 이게 옛날 송가혁이랑 다를 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총괄본부장은 김민석입니다. 그렇죠. 김민석이 큰 거 하나 맡은 거야. 그거 하려고 최고위원 1등 만들어 준 거지 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당원주권본부는 뭐냐? 당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를 하고 온라인 여론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0만 명의 모범 당원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당원 교육 체계를 이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공산당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위병 만드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윤리 시간에 이제 공산당 이거 배울 때 보면 있어 그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에 전 인민의 간부화 뭐 그렇죠. 이런 그 있잖아 목표가 그거 딱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니면 뭐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도 생각나고. 네, 10만 명의 그 정예 돌격병을 길러내겠다. 완장찬 10만 명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짜증난다 진짜. 김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 수준과 대중 정서에 대한 판단력, 설득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은 이들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니들이? 개딸들이? 니들이? 걔네들을 가지고? 니들도 못하는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조직들이 있고 이 중에 이제 먹사니즘 본부 여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조직들은 지금 민주당 당내 인사들을 주축으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 먹사니즘 본부만 당외 뭐 이제 경제통을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월 7일 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사가 하나 뜬 겁니다. 주영철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 경기 연구원장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네네. 그러니까 김동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5일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김동연 사람인데 이재명 스토커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김동연 사람을 이재명이 빼낸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영철이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신망을 받았던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 상당히 좀 믿고 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원래 이제 SK였나 그쪽이 이제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네, SK 평사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SK 이제 그 뭐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SK 그룹 안에 어느 회사에
CEO까지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를 했죠. 그리고 통신이랑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그쪽으로 좀 많이 네, 맞습니다. 필드 네.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다음에 뭐 멜론도 뭐 이 사람이 네. 했다고 싸이월드 네네. 뭐 한창 그 SK 쪽이 좀 잘 나갈 때 예.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19년 3월 문재인 정부 경제보고청와대 이제 경제보좌관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어요.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뭐 사회특별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뭐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북방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정부혁신위원장, 굵직굵직한 걸 많이 자리를 맡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치고는 우리가 참 이름을 못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집권 중후반기 때 문재인 정부 기업 경제 정책에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저희 뭐 김동연 쪽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많이 이제 등용을 했잖아요. 예, 그 일환으로 이제 경기연구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일날 사표를 냈는데 시기적으로 좀 공교로운 게 4일날 대통령님이 마침 그 김동연이랑 한 40분 정도 이제 뭐 40분 정도 이제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접견을 하셨다고 해요. 예, 맞아요. 이건 이제 뭐 대통령님이 뭐 김동연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이날 원래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네. 14 공동선언인가? 14 남북 정상선언 및 예. 뭐 한반도 평화주간 폐회식이 이날 수원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시면서 이제 김동연도 만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전날 대통령님 얼굴도 봤는데 다음날 갑자기 사표 던지고 이재명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목사리즘 위원회 네네.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뉴델리 기사에서 그 뉴델리가 네. 그런 내용까지 기사 내용이 실은 거 보면은 뉴델리에서는 약간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의 어떤 커넥션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좀 잡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전혀 그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주영철 이 사람이 예. 뭐 이렇게 헷가닥 낚이는 뭐 그런 포섭된 거지 뭐.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역할들이나 그동안의 이력들을 보면은 이 양반이 과연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일해왔던 이력이나 신념을 걸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네. 전혀 안 맞을 것 같거든 이재명. 안 맞을 쪽이랑.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자리 욕심으로 간 건가? 그렇 배지 한번 달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 연구원 임기를 1년 가까이 1년 이상인가? 1년 가까이 1년 남았다고 보죠 보통. 남겨놓고 이렇게 획 사표 쓰고 가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래 경제적인 어떤 관점이 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 사람이 경제를 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기업인이고 산업 현장에서 계속 예, 산업 현장에 사람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MIT 경영학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전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입사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MIT 뭐 가가지고 대학원 네네. 석상가 뭐 하여튼 박사인가 네. 경영학 학위를 받은 거예요. 뭐 그런 분인데 그런 양반이 기본소득 이야기 하려면 짜증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쿨하게 네. 나랑 상관없는 일 그거는 뭐 이재명 알아서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먹사니즘 본부란 말이야. 먹사니즘 본부의 핵심은 기본 시리즈에 있거든요. 뭐 이제 여기서 그 먹사리즘 김민석이 설명하는 먹사리즘 본부는 좀 달라요. 이게 좀 이재명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관련 네. 인재를 찾아나가는 게 뭐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의 얼굴 마담이네. 뭐 이제 그렇게 기업인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재명의 기존의 대동세상인데 과연 그 기업 필드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4일 날 대통령님 뵀단 말이야. 네. 근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5월 5일 날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예요. 뭐 그 경기 연구원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은 사표 던지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근데- 후임자라든가.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휙 던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모로 골 때리는 거지. 사실 이런
하면은 매장돼야 되거든. 그렇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서 뭐 업계에 소문 쫙 나가지고 야 쟤랑 일 못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요. PC방 알바도 이런 식으로는 안 관두는데. 그렇잖아. 근데 뭐 은근히 있지 뭐 잠수 탔다가 사장님 퇴직금을 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전화 오고 막. 아 그러면 저기 판에 글 올라간다. 이 진상이라고 이 새끼.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짓을 지금 저지른 거죠. 그리고 좀 뭐 이거 사실 좀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그 좀 당에서 당의 다른 대권 주자의 어떤 사람을 빼내간 거잖아. 네네 그렇죠. 이 뭐야 이 이재명이 만든 이 집권 플랜 본부란 것 자체가 골 때리는 조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집권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집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응. 민주당의 집권으로 봐야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뭐 대놓고 이재명 캠프예요 여기 지금. 이재명 빨아주는데 미친 당력으로 거지. 지금 이재명 캠프가 만든 그러니까.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짓을 대놓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도 없고. 개딸들만 신나죠. 예. 뭐 아무튼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국감에서 나온 바로는 민주당 총 자산이 그 저기 뭐야 그 이재명 선거비 다 토해내도 한 400억 넘게 남는 것 같으니까 당사 건물 안 팔아도 될 것 같거든. 아 그거 내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당사 건물 안 팔아도 낼 수 있고 네. 한 30억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이 이제 400 몇 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900억 뭐, 가까이 되잖아. 아니 400 그러니까 그 당사 건물까지 합치면. 건물 합치면 뭐 건물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저기 판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잘 판결해 주시면 되겠다. 에이, 거기 부담 느낄 필요가 없죠 판사님이. 네. 자 이번 주는 어찌 노벨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노벨상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 네.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시고 다음 주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또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